영하 20도 컨테이너 속에서 들리는 건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아빠, 춥고 무서워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철제 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 병사들이 불과 3m 앞에 있었거든요. 동무, 이 화물 좀 열어봐야겠는데. 국경수비대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컨테이너를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아내의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도 깨어난 겁니다. 순간 병사의 손이 권총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저는 그 순간 15년간 갈고 닦은 유도 기술로 그를 제압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탈북 2000km의 여정, 그리고 20년 후의 기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 초겨울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 김철광입니다. 가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이 되었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유도장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컨테이너 속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의 가족의 안정과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요. 민혁이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은별이는 첫 앨범을 냈습니다. 아내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 저는 매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얼마 전 중국을 통해 북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성철의 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형님, 성철이 형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형님을 기억했습니다. 철광이 형은 용감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형님처럼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어. 요즘 저는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무료로 유도를 가르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줍니다. 관장님,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게 뭐예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요. 처음에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1년은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웃음이었죠. 아내와 함께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봅니다. 여보, 20년 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랬지. 컨테이너 속에서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 우리 잘 살았소. 2024년 봄 민혁이가 결혼했습니다. 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사돈께서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20년 전에 왔습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결혼식에서 민혁이가 제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캄캄하고 좁은 공간에서 숨 쉬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탈북하던 날이었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압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2024년 겨울,
은별이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대에서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어릴 때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무서웠고 추웠지만 아빠가 꼭 구해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 노래는 그때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자유의 노래입니다. 은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내도 울었습니다. 어느 날 도장의 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김동무, 아니 김관장. 오래간만이요. 왕서방, 어떻게 자네 딸 콘서트 봤소? 감동적이더군. 우리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왕서방 고마웠소. 정말로 천만에. 나도 자네 덕분에 용기를 얻었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늙었구만.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후회는 없소? 전혀.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매년 겨울 저는 도장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었어요.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고 두려워하며 살았죠. 선생님, 북한은 정말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유가 없다는 거야.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행운이네요. 그래, 너희는 행운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렴.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크면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도와주렴. 저는 197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체육성 소속 코치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인민병원 간호사였죠. 성분이 좋았던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특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8살 때 아버지는 제 손목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광아, 넌 타고난 운동선수다. 내 손목을 봐라. 이건 유도선수 손목이야. 그렇게 저는 평양체육단 소속 유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고 하루 8시간씩 매트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 운동선수가 된다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배급이 2배로 나왔고 고기도 한 달에 2~3번은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김철광, 너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금메달을 따야 한다. 코치님은 매일같이 주체사상을 주입시켰고 훈련 중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가차 없는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1995년 18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였죠. 그때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봤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유도복은 새 것이었고 일본 선수들은 최신 훈련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 선수단은 낡은 유도복에 테이프로 붙여 고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대회 숙소 TV에서 우연히 CNN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소식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건 거짓 선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다. 보이부 요원이 황급히 TV를 껐지만 저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양에서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귀국 후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표창을 받았죠. 동무는 조국의 영광이다. 앞으로도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23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평양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당의 추천으로 만난 사이였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이듬해 아들 민혁이가 태어났고 2년 뒤 딸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평양의 좋은 아파트에 배정받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출전이 취소됐죠.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국제대회에서 망명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김철광 동무, 당은 동무를 믿는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보이부 요원의 경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4시간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겨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의 진단은 폐결핵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엔 결핵약이 없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중국산 약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달치 약값이 중국 돈으로 300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제 1년치 월급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금메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죽어가는데 나라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동료 선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광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인데 위험하긴 하지만 약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국경 지역의 밀수꾼 조직과 연결됐습니다. 브로커 왕서방을 처음 만난 건 두만강 근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였습니다. 김동무 들었소? 부인이 아프다면서요? 40대 중국 조선족인 왕서방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값은 한 달에 300위안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공짜로 드리겠소. 무엇을 도와드린다는 말입니까? 간단하오. 당신은 국가대표 아니오? 평양과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행증도 있고 내 물건을 몇 개만 운반해주면 돼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밀수꾼의 운반책이 된 순간이었죠. 처음 물건을 운반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1월 저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열리는 지방 순회 시범 경기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국산 휴대전화 10대가 숨겨져 있었죠. 기차 안에서 보위부원들이 검문을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무, 가방 좀 열어보시오. 예, 동무. 가방을 열자 운동복과 유도복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는 유도복 안감에 특수 제작된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철광 동무 아니오? 저번 대회에서 금메달 딴 선수. 수고하시오. 조국의 영광이오. 보위부 요원은 경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신분이 완벽한 위장막이라는 것을요. 온성에 도착해 물건을 넘기고 왕서방은 약속대로 아내의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 500위안을 더 주더군요. 첫 거래 보너스요. 다음에 또 부탁하겠소. 그날 밤 아내에게 약을 건넬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저는 월 2 내지 3회 밀수 운반을 했습니다. 처음엔 소형 전자제품이었지만 점차 고가의 물건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중국산 의약품, 심지어 미제 담배까지. 왕서방의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국경지역 군부대 간부들, 보위부 하급 요원들, 심지어 당 간부들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평양에서의 특권을 이용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외화상점 출입이 가능했고 외국인 접촉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을 통해 물건을 받기도 했죠. 6개월 만에 저는 중국 돈으로 5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낮에는 여전히 모범적인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훈련에 열중했고 후배들을 지도했으며 당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2004년 5월 김정일 위원장 생일 기념 체육 시범 경기에서 저는 실력을 과시했고 위원장 앞에서 또다시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철광 동무는 주최체육의 본보기다. 그날 밤 저는 평양 외곽에서 왕서방을 만나 100만 원어치의 밀수품을 넘겼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낮에는 체제의 영웅, 밤에는 체제의 배신자. 하지만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한 달에 서너 번만 거래했습니다. 주로 의약품과 생필품 위주로 다뤘죠. 제 이중 생활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국가대표팀 후배였던 박성철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돈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위험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었죠. 결국 저는 박성철과 또 다른 동료 한 명을 조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운반 경로가 다양해졌고 위험은 분산됐습니다. 2004년 12월 보이부에서 국경 지역 밀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왕서방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무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시오. 요즘 너무 위험하오. 한 달간 저는 평양에서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아는 밀수꾼 몇 명이 체포되어 공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선배 코치였던 분이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밀수에 손을 댔다가 걸렸죠. 처형 전날 그분의 마지막 말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니다. 나라가 먼저 나를 버렸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2005년 봄 위기는 점차 잦아들었고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어느 날 왕서방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동무, 이제 그만 떠나는 게 어떻겠소? 한국으로 말이요. 한국이요? 당신만한 사람이 한국에 가면 대우를 잘 받을 거요. 국가대표 출신이면 더더욱. 게다가 당신은 이미 우리 조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언젠가는 위험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병,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토요일 평소처럼 아침 훈련을 마치고 체육단 사무실로 돌아온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철광 동무, 보이부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출두하면 알게 될 것이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부 출두 명령은 곧 체포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왕서방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만강 근처 비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지방 시범 경기 준비라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두만강 근처 폐가에서 왕서방을 만났습니다. 김동무, 뭔가 새어나간 것 같소?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하지만 가족 없이는 못 갑니다. 왕서방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오. 사흘만 벌 수 있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쯤 체육단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보이부 통신병 리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의 젊은 병사였는데 예전에 제가 그의 아버지를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훈련 중 다친 선수였는데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리성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걸 봐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평양에서 온 극비 전문이 있었습니다. 국경지역 반영 명분자 숙청 명단. 1번 김철광, 국가체육단 유도선수, 혐의는 반국가 밀수조직 핵심, 처리 방침은 즉시 체포 후 공개처형 가족전원 정치범수용소 이송. 체포 일시 10월 18일 새벽 3시. 리동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제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별행동대가 움직입니다. 17일 자정에 평양을 출발합니다. 시간이 하루 반밖에 없습니다. 리성주는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리성주는 제 공범으로 몰려 1년 후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혁이와 은별이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요. 아내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결혼사진, 아이들 돌사진, 그리고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당신과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10월 16일 밤 10시. 저는 왕서방의 지시대로 아이들 우유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아이들이 깊이 잠들자 저는 민혁이를, 아내는 은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새벽 2시 두만강 근처 노름바위라 불리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왕서방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특수 제작한 겁니다. 이중 바닥이죠. 위에는 진짜 수출품 농기계 부품을 싣고 아래 숨겨진 공간에 사람을 숨길 수 있어. 컨테이너 바닥이 열리자 약 1.5m 높이의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산소통, 담요, 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산소는 12시간치요. 국경을 넘는데 6 내지 7시간이면 충분할 거요. 내일 아침 이 컨테이너는 정식 수출품으로 세계의 검문소를 통과할 겁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으면 그건 김동무가 해결해야 할 문제요. 당신은 체육단 소속이고 국경지역 출입증이 있소. 첫 번째 검문소에 가서 체육기자재 수출품 검수라는 명목으로 도장을 찍으시오. 그러면 나머지 검문소는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통과시킬 거요. 저는 아내와 잠든 아이들을 이중 바닥에 눕혔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저는 작은 쪽지를 아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를 믿어요. 꼭 다시 만날 것이요. 이중 바닥이 닫히는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가족이 철제관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요. 새벽 4시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체육단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없었던 걸 눈치채지 못했죠. 아침 6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국경지역 체육시범 경기 준비 및 중국 수출 체육기자재 검수라는 공문을 들고 온성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검문소에는 세 대의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실린 컨테이너는 두 번째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동무 신분증 좀. 검문소 책임자가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오, 김철광 동무. 국가대표 선수 아니오? 작년 대회에서 금메달 딴.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체육기자재 수출품 검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도 매트와 훈련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품질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체육성에서 위조한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왕서방이 뇌물로 해결한 것이었죠. 아, 그렇습니까? 어느 트럭이요? 두 번째 트럭입니다. 컨테이너가 열렸습니다. 이중 바닥 위에는 진짜 농기계 부품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상자를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 소리? 병사가 컨테이너 안을 살피려 할 때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저기 길고양이가 있네요. 요즘 이 근처에 고양이가 많다던데. 다행히 정말로 근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맞네. 저 녀석 때문이었군. 저는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검수 완료. 통과시키시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오전 10시 보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광 동무, 오늘 출두는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시오. 하루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1시간 후 리성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트럭이 두 번째 검문소에서 막혔습니다. 특별 검색을 한답니다. 왜?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트럭을 완전 분해 검사한답니다. 완전 분해 검사라면 이중 바닥이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리성준의 보이부 무전기를 빌려 왕서방과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왕서방, 두 번째 검문소를 막아야 하오. 알고 있소. 지금 해결 중이오. 왕서방은 즉시 두 번째 검문소 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뇌물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죠. 박 소장, 지금 특별 검색 중이라던데? 왕서방, 미안하지만 상부 명령이요. 어쩔 수 없소. 5만 위안 어떻소? 가족들 중국 유학 보내고 싶지 않소? 10만 위안 드리겠소. 긴 침묵 후 두 번째 트럭만 빼고 검사하겠소. 오후 2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광 동무, 지금 당장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연기 취소됐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리성준에게 비상금 중국 돈 1,000위안을 주며 말했습니다. 리 동무, 내가 도망쳤다고 신고하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소. 이 돈으로 가족을 돌보시오. 선생님, 살아남으시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오. 저는 보이부로 가는 척하며 반대 방향인 국경 근처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오후 3시 체포 명령이 전 지역에 하달됐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했죠. 왕서방으로부터 무전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무, 가족이 무사히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소. 이제 마지막 검문소만 남았소. 고맙소. 당신도 빨리 움직이시오. 오늘 밤 11시 철교 아래에서 만납시다. 숲속에서 포위망을 피해 이동하던 중 국경 수비대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누구냐? 그런데 그 병사는 박성철, 제가 밀수 조직에 끌어들였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성철아.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곳을 수색하시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서쪽으로 가세요. 거기 최 상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밤 10시 약속 장소인 철교 아래에 도착했을 때 체육단 경비를 담당하던 최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아니, 선생님. 최 상사, 왜 여기에? 선생님이 저희를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요. 제 아들이 아팠을 때 선생님이 약을 구해주셨잖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최 상사 뒤에는 5명의 병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평소에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지만 자네들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나라에서 평생 군인으로 살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분이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최 상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가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선생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걸요. 밤 11시 30분 왕서방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동무 가족들은 이미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소. 명천시 근처 안전가옥에 있소. 정말 고맙소, 왕서방. 천만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소. 그런 사람이 이 더러운 일에 발을 담그게 만든 이 나라가 더 나쁜 거지. 왕서방이 준비한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하 15도, 두만강의 얼음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노를 저어 강을 건너는 20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상사와 동료들이 추격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내 순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순이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숨을 쉴 때마다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천장이 너무 낮아 앉을 수도 없었죠. 엄마. 은별이가 깨어났습니다. 괜찮아, 우리 은별아. 우리 지금 여행 가는 중이야.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은별이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걸 느꼈을 겁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컨테이너 안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위에 실린 농기계 부품들이 덜컹거리며 이중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죠.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이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죠.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검수 완료. 통과시키시오. 순이는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불과 몇십 센티미터 위에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요. 2시간쯤 지나자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모든 트럭 완전 검사.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트럭 컨테이너 열어봐. 컨테이너가 열리는 소리. 순이는 두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병사들이 위에 화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이중 바닥 바로 위에서 들렸죠. 이거 다 꺼내서 확인해야 하나? 상부 명령이 있었어. 완전 분해 검사라고. 순이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꽉 안고 마지막 기도를 했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두 번째 트럭은 빼고 검사해. 이미 첫 번째 검문소에서 검사받았어. 하지만 됐어. 시간 없어.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나자 컨테이너 안 공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산소통이 있었지만 4명이 숨쉬기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순이의 폐결핵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콜록, 콜록.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며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실수로 실례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끔찍한 냄새로 가득 찼죠.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은별아. 괜찮아. 마지막 검문소. 6시간째 산소는 거의 다 떨어지고 아이들은 반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이 트럭 좀 이상한데? 뭐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병사의 의심스러운 목소리. 순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벌써 두 곳에서 검사받았잖아. 시간 없어. 그냥 보내. 그래도 됐어. 빨리. 트럭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트럭이 완전히 멈췄고 컨테이너가 열렸습니다. 다 왔소? 중국이요. 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중 바닥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순이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만신창이가 된 제가 명천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순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저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혁이와 은별이도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아빠,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왕서방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동무, 북한 쪽 수색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있어야 하오. 그 후에 베트남으로 가서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루트요. 한 달이나요? 북한 보위부가 미쳤다고 난리요. 국가대표 선수가 탈북했다는 게 큰 사건이거든. 지금 국경 지역 전체가 봉쇄됐소. 한 달간 저희는 그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해했고 아내의 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왕서방은 저에게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리성호요. 중국 조선족이고 연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요. 리성호. 이름을 외우시오. 생년월일, 고향, 가족사항 모두. 검문에 걸리면 이 신분으로 대답해야 하오. 저는 매일 밤 새 신분을 암기했습니다. 김철광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리성호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연변에서 곤명까지, 그리고 곤명에서 차로 베트남 국경까지 이틀간의 여정이었죠.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밤 예정에 없던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내리시오. 신분증 검사. 우리는 급히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 길로는 못 갑니다. 산길로 우회해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2시간쯤?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폐결핵 때문에 걸음마다 헉헉거렸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 중 70대 노인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죠. 30분쯤 더 걸었을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는 못 걷겠어요. 12살 민혁이가 나섰습니다. 아빠, 제가 은별이 돌볼게요. 아빠는 엄마를 업으세요. 그 어린아이가 제 몫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민박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야, 철광아. 그 목소리. 분명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장석준이었습니다. 장석준은 제 체육단 후배였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렸던 동료였죠. 석준아, 어떻게? 하지만 그의 뒤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 4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형님. 나도 살아야 했어. 배신이었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보위부 요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15년간 갈고 닦은 유도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의 팔을 꺾고 엎어치기. 두 번째 요원을 향해 발차기. 도망쳐. 아이들 데리고. 아내가 민혁이와 은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총을 꺼내 엄호 사격을 했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장석준과 마주쳤습니다. 왜 그랬어, 석준아?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형님이 뭘 알아? 형님 탈북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조사받았는지. 내 가족이 정치범수용소 가기 직전이었어. 장석준이 총을 겨눴습니다. 미안하다 형님.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절체절명의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다. 모두 꼼짝 마. 중국 공안들이 몰려들어왔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제압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건 왕서방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공안 책임자에게 거액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약속한 것이죠. 장석준은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됐고 저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공안의 도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죠. 우리는 정글을 통해 베트남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3일간 정글을 헤맸습니다. 뱀과 모기, 더위와 배고픔,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아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아이들도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못 가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저 자신도 한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길을 잃었고 베트남 국경 수비대에 발견됐습니다. 멈춰. 베트남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죠. 베트남 국경 수비대는 우리를 구금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당신들 불법 입국자입니다.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감방에 갇혀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김철광 씨? 저는 한국 영사관 김 영사입니다. 어떻게? 왕서방이라는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베트남에 구금돼 있다고. 왕서방은 마지막까지 저희를 돕고 있었습니다. 김 영사는 베트남 당국과 협상했고 이틀 후 우리는 구금 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한국 영사관 건물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 걸린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있었습니다. 군 간부 출신,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던 저는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과거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죠. 김철광 씨, 정말로 북한 보위부와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밀수 활동은 북한 정부와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오히려 저는 수배자였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철광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2005년 12월 23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 시장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트에 갑니다. 직접 장을 봐보세요. 마트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진열대마다 빵과 과자, 과일과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였죠. 아빠, 이게 다 진짜예요? 살 수 있어요? 민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 진짜야.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은별이는 장난감 코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색색깔의 인형들을 보며 넋을 잃은 것처럼 서 있었죠. 은별아, 하나 골라봐. 정말요? 정말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주님 선물이야. 은별이는 인형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갔다가 불이 켜진 편의점을 봤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고? 들어가 보니 정말 영업 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 지금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24시간 영업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마음대로 나다니고 가게가 열려 있고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니. 두 번째 충격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민혁이가 컴퓨터를 배우고 와서는 신기한 걸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대요. 세상 모든 정보? 네, 보세요. 북한이라고 검색하면 화면에 북한에 관한 수많은 기사와 사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일의 사진도 있었고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내용이었죠. 이런 걸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 네, 여기는 자유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 세 번째 충격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버스를 처음 타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버스 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카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카드요? 아, 처음이세요? 이렇게요. 그는 직접 제 카드를 찍어줬습니다.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의자는 푹신했으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차량이 여기서는 누구나 타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병원이었습니다. 아내의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건강보험이요? 탈북자시면 의료급여 대상이세요. 치료비 거의 안 나와요. 의사는 친절하게 아내를 진찰했고 최신 장비로 검사했습니다. 폐결핵이 꽤 진행됐네요. 하지만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약 드시면 돼요. 6개월이면 낫는다고요? 네, 요즘은 결핵 완치율이 아주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치병이었던 게 여기서는 치료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아이들의 학교였습니다. 민혁이와 은별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학부모 상담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혁이가 처음엔 적응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사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차별받았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평범한 학생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직업을 고민했지만 결국 택시 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유도 코치가 되고 싶었지만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지도를 보며 서울 거리를 외웠습니다. 새 기사님이세요? 첫 손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가주세요.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클럽에서 나오는 젊은이들, 밤늦게 야근하고 집에 가는 직장인들, 공항에 가는 여행객들, 모두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디 출신이세요? 사투리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탈북하셨구나.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과 밥 먹고 주말에 쉬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아내의 폐결핵이 완치됐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저도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1년 과정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었죠. 여보,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수고했소, 여보. 정말 수고했소. 민혁이는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은별이는 음악학원에 다니며 노래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학원 발표회 날 은별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 무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광 기사님? 손님 한 분이 꼭 김철광 기사님 택시를 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픽업 장소에 가보니 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왕서방, 김동무. 아니, 이제는 김 기사라고 불러야겠군. 왕서방도 5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무사히 정착하셨소? 덕분에 잘 살고 있소. 김동무 가족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소. 우리는 찻집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성철도 한국에 왔고 이제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체육관 한번 오세요. 후배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겠구나. 택시기사로 20년을 일하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은 북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대학생을 태웠습니다. 기사님, 북한은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해요? 더 심각하죠. TV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탈북을 안 해요? 무섭기 때문이죠.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그리고 밖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꿈도 꿀 수 없죠. 2015년 민혁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였죠. 아빠 취직했어요. 대기업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졸업식장에서 민혁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컨테이너 속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민혁이는 첫 월급으로 가족 외식을 대접했습니다. 아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내가 잘 자라준 게 가장 큰 효도다. 은별이는 음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빠, 나 가수가 되고 싶어요. 가수? 그래, 해봐라. 근데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안 좋을까요? 저는 은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내가 탈북자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가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은별이는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래 잘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 아내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소? 뭐려? 나 때문에 고생했잖소. 북한에 있었으면 적어도 안전하게 살았을 텐데.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북한에서 우리가 안전했을까요? 당신은 체포될 뻔했고 나는 병으로 죽어갔어요. 아이들은 반동분자의 자식으로 살았겠죠.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병도 나았고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2018년 저는 2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유도장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도를 가르치기로 했죠. 관장님,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학부모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20년 전에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가르침 부탁드려요. 도장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그들에게 무술만이 아니라 자유의 소중함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 덕분입니다. 지금 저는 55살입니다. 택시기사에서 유도장 관장이 되었고 아내는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혁이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은별이는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한국 가족입니다. 손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관장님, 자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보고 싶은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유입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게 통제됩니다. 어디를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감시 속에서 사는 거죠. 매일 아침 저는 도장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니 기적이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주말에는 가족과 여행을 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 가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옛 동료들, 후배들, 체육단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겠죠. 자유를 꿈꾸며. 저는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여러분, 자유는 존재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기 와 보니 세상은 북한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탈북 2000km의 여정, 그리고 20년 후의 기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